저는 김순자, 올해 65살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노인네지만 저는 제 인생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25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30년을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배추를 다듬고 물을 씻고 파를 정리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접시들을 닦으면서도 아들 생각만 하면 힘이 났습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잠들 시간에 저는 걸레를 들고 계단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아서 제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와서 제 손에 쥐어줬을 때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윤지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지혜는 밝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혜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지혜가 건넨 선물은 고급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거 왜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어머님이 혼자 고생하시면서 민수 오빠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존경스러워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을 받으며 지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우리 엄마 음식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먹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지혜는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전세금은 마련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 외곽의 투룸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잘 모실게요.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지낼게요. 고마워요, 지혜야.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신혼 초 며느리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한 달에 2~3번은 꼭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이며 반찬이며 이것저것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은 괜찮으세요? 그럼 잘 먹고 있어. 너희나 잘 챙겨 먹어.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요. 며느리는 제 집 청소도 도와주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지혜 고생이네. 어머님,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면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왜? 좋은 직장인데.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돌봐줄 수 있는데 뭐.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쉬셔야죠. 며느리의 배려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10달 후 첫 손주 민재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고생했어, 지혜야. 정말 고생 많았어. 출산 후 지혜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며느리를 위해 저는 매일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아직 몸조리해야지. 내가 할게. 2년 후 둘째 손녀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더 시끌벅적해졌고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모습만 봐도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7살, 민지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어머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지. 이 빌라 한 채가 전부야. 그것도 재산이죠.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며느리는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집만 가지고 계시면 손해예요. 투자를 하셔야죠. 투자? 그런 거 나는 몰라. 제가 은행에서 일했잖아요. 좋은 투자처를 알아요. 너 회사 그만뒀잖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재테크 전문가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투자는 무서워.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해예요.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전하잖아.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절대 손해보기 안 할게요. 그야 당연히 믿지. 그럼 제 말 좀 들어보세요. 1년만 투자하면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2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친구가 하는 투자처인데 완전 안전해요. 부동산 관련 투자예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머님 집이 3억 정도 하죠? 거기서 1억만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1년 후에 2억이 돼요. 대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예요. 요즘 이자도 낮아요. 그래도 대출은 무서운데. 며느리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1년만 참으세요. 1년 후면 어머님도 여유로워지고 손주들 교육비도 넉넉하게 대줄 수 있어요. 손주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민수 오빠 월급만으로는 애들 키우기 빠듯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민수가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어머님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애들 학원비며 뭐며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랬구나.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훨씬 숨통이 트여요.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어머님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 가정이 어려운데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야?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손에 끼칠 일을 하겠어요? 저도 어머님 돈으로 하는 건데 확실한 데만 넣죠. 내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네, 대학 동기인데 재테크 회사 다녀요. 벌써 몇 년째 이 일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친구가 운영하는 투자 수익률이에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뭔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수익을 봤어요. 최소 50%에서 100%까지. 정말? 네, 어머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제 돈 500만 원 넣었어요. 너도? 네, 제 적금 깨서 넣었어요. 1년 후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돈도 넣었다는데 그럼 믿을만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민수는 알아?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오빠는 이런 거 잘 몰라서 반대할 것 같아서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나중에 수익 나면 오빠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깜짝 선물로 해드리는 거죠. 저는 또 고민했습니다. 아들 몰래 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괜히 말하면 복잡해져요. 수익 나고 나서 말씀드리면 돼요. 그래. 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일주일 후, 며느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출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에는 한자와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 담보대출 계약서예요. 집을 담보로 1억 원 빌리는 거예요. 이자는 얼마야? 연 4%요. 요즘 이자로는 낮은 편이에요. 며느리가 도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총 10장이 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 이제 은행에서 돈 나오면 바로 투자 넣을게요. 정말 괜찮은 거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1년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서류를 챙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 아들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며느리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2주일 후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대출금 나왔어요. 오늘 투자 넣었어요. 그래, 정말? 네, 이제 1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내년 이맘때 어머님 통장에 2억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억이라니.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모료 어머님. 제가 해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1년 후면 제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 될 줄은. 대출을 받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투자 상황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지금 수익률이 10% 나왔어요. 벌써 1000만 원 번 거예요. 정말? 벌써? 네, 제 친구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목표 달성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도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지혜야, 요즘 투자는 어때?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어머님. 잘 되고 있어요. 수익률은?
지금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보합세예요. 보합세? 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곧 다시 오를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단기 변동은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와도 직접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렸습니다. 나야, 지혜야.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님. 잠깐만요. 문이 열리기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며느리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하셨어야죠.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애들은 학원 갔어요. 학원? 벌써? 네, 요즘 일찍 보내요. 집안 분위기도 이상했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쌓여 있었고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며느리답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민수는 잘 있어? 네, 바빠요. 요즘 회사 일이 많대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 네. 며느리의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투자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왜 얼굴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야,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한참을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응?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원금에서 조금 손실이 났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실? 얼마나? 2천만 원이요. 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2천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라니. 내 돈이 2천만 원이나 날아갔는데. 어머님, 투자는 원래 이런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안전하다고 했잖아. 2배로 불려준다고 했잖아. 지금은 안 좋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회복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만 원. 내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다고? 너 전문가 아니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투자 그만두고 남은 돈이라도 빼내. 지금 빼면 손실이 확정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될 수도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어머님,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빼면 정말 끝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넌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꼭 회복시킬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면 제가 3년은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응,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지혜가 요즘 좀 예민해요. 이해해 주세요.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육아 스트레스 같은 거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민수야, 너 회사 일은 괜찮아? 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나야 어머니. 문 좀 열어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며느님 찾으세요? 네, 근데 집에 안 계신가 봐요. 아침에 나가는 거 봤는데요. 애들 데리고요. 그래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요즘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곧 연락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투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5개월째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네. 이자는 며느리가 내기로 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지난달부터 연체되고 계십니다. 얼마예요? 2개월치 밀린 거 합쳐서 120만 원입니다. 저는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지혜야, 대출 이자 안 냈다며? 어머님,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왜 이자를 안 내? 지금 돈이 좀 없어요. 돈이 없다니? 투자금은? 며느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야, 대답 좀 해봐. 잃었어요. 제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투자금 전부 손실 났어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1억이 다 날아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안전하다고 했잖아. 확실하다고 했잖아.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저는 전화기를 꽉 쥔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당장? 알겠어요. 1시간 후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아. 며느리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설명해봐. 어떻게 된 거야? 제 친구가 투자를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수익이 났어요. 한 달 만에 1,0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제 친구가 더 큰 수익을 내려고 위험한 쪽에 투자했대요. 내 허락도 없이? 제가 더 수익 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날렸다는 거야? 한 달 만에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제가 빼내려고 했는데 친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된다고 해서 그냥 뒀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폭락했어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도? 무슨 회사? 투자 대상이었던 부동산 개발 회사요. 그럼 돈은 어떻게 돼? 못 받아요. 회사가 망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원,
제 평생 모은 재산.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집 나가. 네, 당장 집 나가라고.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져? 1억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며느리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이래서 갚아? 1억을 언제 갚는데? 10년? 20년?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너 안 믿어.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 며느리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10년을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울면서 왔는데. 민수야. 저는 그제야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대출받은 것, 투자한 것, 그리고 전부 잃은 것.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지혜가 나중에 말하자고 해서. 엄마, 어떡해요? 대출은 어떻게 갚아요? 나도 모르겠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집을요? 이자도 못 내는데 어떡하겠어. 은행에서 압류할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뭐라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굴었어. 아니에요, 엄마. 지혜가 잘못한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5의 나이에 집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될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는 걸. 일주일 동안 며느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도 집에 가지 않고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민수야, 그래도 집에 가야지. 애들도 있잖아. 애들은 지혜 친정에 보냈대요. 뭐? 왜? 잘 모르겠어요. 지혜가 혼자 있고 싶다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며느리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주까지 입금할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안 돼. 돈이 없다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최대한 빨리 구할게.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지혜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좀. 문 열어. 할 얘기가 있어.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감지하는 듯 기름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옷인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현관에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며느리는 소파에 풀썩 앉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방금 전화는 누구하고 한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구요. 무슨 돈 얘기하던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저는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한참을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드린 돈만 잃은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제 돈도, 제 친정에서 빌린 돈도 다 잃었어요.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렸다고? 네. 3천만 원이요. 그걸 또 투자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쳤구나, 너. 어머님 돈 잃고 나서 그걸 만회하려고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날렸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 빚이 얼마야? 어머님 대출 1억에 제 친정 3천만 원. 그리고 며느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사채에서 빌린 게 2천만 원이요. 사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미쳤어? 사채를 왜 써? 돈을 만회하려면 투자를 계속해야 했어요. 며느리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투자? 그게 투자야? 그건 도박이야. 어머님은 모르세요. 한 번만 수익 나면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잃었잖아.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떡할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은행 다닐 때부터 투자 같은 거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요. 그래서 초반에는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죠. 그게 언제였는데? 결혼하기 1년 전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네. 그때는 취미 정도였어요. 취미?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돈이 불어나는 게 신기했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잘못된 거야? 민재를 낳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요.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애만 보고. 그래서 투자를 한 거야? 네. 집에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적금 깬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진 거지? 네. 이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지면 만회하고 싶고.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절망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내 친구라는 사람은?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는 없어요. 뭐? 제가 직접 했어요. 온라인 주식이랑 코인이랑. 저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한테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죄송해요. 재테크 전문가 친구도 거짓말, 안전한 투자처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며느리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 좀 줘. 며느리가 황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병원 가실래요? 됐어. 그냥 잠깐 앉아 있을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는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다 모르세요. 어머님 투자 것만 알아요. 사채 쓴 것도? 네. 그것도 몰라요. 언제까지 숨길 거야? 모르겠어요. 말하면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어머님, 넌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쳤어. 나만 망친 게 아니야.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왔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동시에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가방을 들고 들어오다가 우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왜 여기? 민수야. 아들이 며느리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혜,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된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돈, 사채, 거짓말, 도박 같은 투자.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혜,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오빠, 우리 엄마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사채까지 쓰고 그걸 숨기고 있었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만회하려고. 만회? 어떻게 만회해? 빚이 1억 5천이야. 1억 5천. 오빠, 제발. 소리 지르지 마. 소리를 안 지르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이게 꿈이지. 꿈이야. 민수야, 진정해. 제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요? 내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우리 모두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뭐? 이혼해달라고. 내가 만든 빚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이 다가갔습니다. 오빠는 이 빚에서 자유로워져야 해. 애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럼 넌 어떡하는데? 나는 알아서 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이혼한다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빚은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오빠 이름도 아니고요. 그래도 제 친정 빚이랑 사채는 제가 갚을게요. 어떻게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정말 그래야 하는 거야?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아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오빠는 새로 시작해. 애들은? 민재랑 민지는? 오빠가 키워. 내가 엄마 자격이 없어.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를 남겨두고 저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애들 생각하면 더 빨리 정리해야 해. 이 상황이 길어지면 애들만 더 힘들어.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나 봐요. 너 잘못이 아니야. 지혜가 힘들어했는데 저는 회사 일만 하고. 민수야,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지혜가 선택한 거야.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들이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40년 인생에서 아들이 우는 걸 본 건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다 작성했어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전세금도 오빠가 가져요. 양육권은 오빠한테 줄게요. 대신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끔 애들 볼 수는 있죠? 그래.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는 날,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트렁크 하나를 끌고 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현관에서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가? 민재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가지 마.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애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엄마는 잠깐 다녀오신대. 싫어. 엄마 가지 마.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잘못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들을 재우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억 원의 빚, 매달 쌓여가는 이자, 그리고 언젠가는 잃게 될 집. 절망 속에서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 되시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윤지혜의 어머니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딸에 대해서 꼭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와 만나기로 한 곳은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5분 후 카페 문이 열리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단발머리,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 여자가 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여자가 다가와 저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경숙입니다. 김순자예요. 우리는 서먹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경숙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제 딸이 지혜가 사부인께 큰 피해를 드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드세요. 어머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탓입니다. 경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부인 지혜에 대해 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제 딸이 도박 중독이라는 걸 아시나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도박? 중독? 네. 정확히는 온라인 도박 중독입니다. 경숙 씨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딸이 지난 5년간 도박으로 잃은 돈의 기록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날짜별로 입금 내역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도박으로 쓴 돈이라고요? 네. 총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부터요. 경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학생 때요? 네. 그때는 친구들과 재미로 하는 정도였대요. 온라인 포커 같은 거요. 그게 어떻게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기기도 했대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한 거군요. 네. 그러다 크게 잃었어요. 1천만 원을. 경숙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실수로 돈을 잃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빌려주셨어요? 네. 제가 바보였죠. 딸이 그렇게 울면서 빌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경숙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한 달도 안 돼서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500만 원. 또 빌려주셨고요. 네. 그렇게 1년에 서너 번씩 돈을 빌려줬어요. 경숙 씨가 서류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지혜한테 빌려준 돈의 내역이에요. 총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지혜는 제 남편 몰래 제 적금을 해지했어요. 네. 저는 남편 명의로 돈을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경숙 씨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2천만 원을 빼갔어요. 제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알고는 화가 나서 지혜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4년 전입니다. 지혜가 민재를 임신했을 때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친정과 사이가 안 좋다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잘 안 가는 거였군요. 네. 저희도 딸이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경숙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가요? 지혜가 다녔던 정신과 치료 기록이에요. 정신과요? 네. 남편이 쫓아낸 후에 제가 몰래 데리고 갔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도박 중독 장애, 충동 조절 장애, 우울증이라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뭐래요? 최소 1년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입원 치료를 권했고요. 그래서요? 지혜가 거부했어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그냥 재수 없어서 돈을 잃은 것뿐이라고. 경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 후로는요? 결혼 준비하면서 잠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경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부인 아드님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지혜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안심하셨군요. 네. 결혼하고 애 낳으면 정신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네요. 네. 민재 낳고 6개월 후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경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부인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딸이 이번에는 정말 안 할 거라고 사부인한테 말하면 이혼당할까봐 무섭다고 빌었어요. 저는 경숙 씨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만약 미리 아셨다면 돈을 맡기지 않으셨겠죠? 당연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숙 씨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또 제게 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입니다.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을요? 네.
사채 이자 갚아야 한다고,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주셨어요? 경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줄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지혜는 제게 욕을 하고 갔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고, 이제 죽으라는 거냐고. 경숙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경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부인,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지혜를 변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사부인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위험하다니요? 경숙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쓴 거예요. 4년 전에 발견한 건데,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지혜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면제를 많이 먹었는데 다행히 제가 일찍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런 일이, 사부인, 제가 걱정되는 건 지혜가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경숙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지혜는 사채 빚에 쫓기고 있고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혜한테서 연락 오면 좀 받아주세요. 제가요? 네. 지혜는 지금 의지할 곳이 없어요. 친정도 등을 돌렸고 남편도 떠났고, 하지만 저도 지혜 때문에. 알아요.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경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건,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숙 씨가 일어서며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녀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게 뭔데요?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모은 전부예요. 저는 깜짝 놀라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사부인, 제 딸이 끼친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지만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이건 안 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요. 경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것도 제 딸이 잘못한 대가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잘 쓰겠습니다. 제 딸, 지혜 좀 부탁드립니다. 경숙 씨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박함과 미안함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도박 중독, 자살 시도, 그 사실들을 알고 나니 며느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집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해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친정어머니 만나셨죠? 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사라질게요.
어머님과 오빠 그리고 애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저는 황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지혜한테서 이상한 문자가 왔어. 무슨 문자요? 저는 문자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지혜한테 전화해봤어요? 안 받아. 제가 해볼게요. 잠깐만요. 1분 후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도 안 받아요. 지혜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래, 당장 신고해.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경찰이 수색 중이래요. 어디를 수색하는데? 지혜가 자주 가던 곳들이요. 한강 근처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강.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제가 미쳤나 봐요. 지혜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지혜를 찾는 게 먼저야. 전화를 끊고 저는 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줘. 제발 받아줘.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저에게 평생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사하기를,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10년인데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 찾았어요. 정말? 어디서? 고시원이요. 신림동 쪽. 다친 데는 없어? 괜찮대요. 그냥 핸드폰 꺼놓고 자고 있었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일단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발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대요. 치료비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치 입원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약값과 상담료까지 합치면 더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 아내인데. 이혼했잖아. 서류상으로만 그런 거예요. 아직 정이 남아있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한 아들. 너무 착해서 탈입니다. 그 사이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보물 처분이요? 네,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고객님이 이자를 갚으시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집 없이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거리로 나앉으라는 건가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민재와 민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엄마는 언제 와?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언제 나와? 조금 있으면 나오실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7살 민재는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이혼했어? 민재야. 친구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따로 살면 이혼한 거래.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한 거지?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재야, 아빠 엄마는 민재랑 민지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왜 같이 안 살아? 어른들의 사정이 있단다. 민재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엄마 보고 싶어. 5살 민지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들이 아이들을 데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후 아이들을 재운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응. 집을 경매 넘긴대. 언제요? 다음 달부터 절차에 들어간대.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민수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넌 지금 지혜 병원비에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찰 텐데. 그래도 엄마가. 됐어. 엄마는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 쉼터? 고시원? 아니면 아들 집? 하지만 아들 집은 전세라서 좁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가면 5 식구가 투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건 너무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저 집을 잃게 됐는데 갈 곳이 없어서요. 아, 주거 문제시군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이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신가요? 아니요. 재산이나 소득은 있으신가요? 집 한 채 있는데 그것도 곧 경매로 넘어가요. 사회복지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 게 몇 가지 있긴 한데요. 뭐가 있어요?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세요. 다만 대기 시간이 좀 걸려요. 얼마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요? 임시 거처를 알아보셔야죠. 고시원이나 쉼터 같은 곳이요. 쉼터요? 네, 무료로 제공되는 노숙인 쉼터가 있어요. 노숙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노숙인이 되는 건가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는데 이제 노숙인 신세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일단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여기 주소랑 연락처 적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복지관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5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일을 하자니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씨 되시나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행복사채 대부 최 실장입니다. 사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사채 쓴 적 없는데요. 윤지혜 씨 아시죠? 네. 윤지혜 씨가 고객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뭐라고요? 보증인이시잖아요.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또 저를 속인 겁니다. 투자 서류라고 했던 것 중에 보증서가 있었던 걸까요? 그건 제가 모르고 모르셨든 아니든 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데요? 원금 2천만 원에 밀린 이자 600만 원, 합쳐서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이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담보로 잡을 게 있으신가요? 집이나 차나? 집은 이미 은행 대출 담보로. 그럼 곤란한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도 사업이라서요. 돈을 못 받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치요? 네,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 같은 거요. 뭐 방법은 많죠. 저는 일도 안 해요. 압류할 급여도 없어요. 그럼 더 곤란하네요. 아드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연대 보증을 세우실 수도 있고요. 아들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벤치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빚 1억 원, 사채 빚 2,600만 원, 합쳐서 1억 2,600만 원. 65살 노인이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강에 가서 아니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그 애들은 어떡합니까? 저는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복지관 좀 다녀왔어. 복지관요? 아들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너 회사는? 오늘 반찬했어요. 엄마랑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 전세집으로 오세요.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안 돼. 거기는 너무 좁아. 괜찮아요. 애들이랑 같이 방 쓰면 돼요. 민수야.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봐야죠.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근데 진짜 괜찮아. 엄마. 아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도 아들이에요. 알아. 알지만 제발 제게 기대세요. 엄마가 평생 저 키우신 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바보같이 굴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사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채요? 엄마가?
아니야, 지혜가 나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야. 그럴 리가요. 엄마 도장 없이는 불가능한데. 투자 서류에 섞여 있었나 봐. 나는 모르고 찍었어. 아들이 주먹으로 소파를 쳤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그럴 수가. 민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엄마를 사채 보증인으로 세워놓고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2,600만 원이요? 응. 금요일까지요? 그래.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민수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무슨 수로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혼자서 무슨 수로 2,600만 원을 구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볼게요. 민수야, 그건 안 돼. 왜요? 그건 내 미래를 위한 돈이야. 퇴직금까지 날릴 순 없어. 하지만 엄마가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님이시죠? 네, 김순자 씨? 죄송하지만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방법이 없네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됩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 안 하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로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순자 씨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네.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더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여기 가져갈 만한 게 없네요. 그러게요. TV도 구형이고. 김순자 씨, 돈은 언제 주실 건가요? 저는 정말 없습니다. 그럼 매주 이자라도 내셔야죠. 주 10만 원씩이요. 주 10만 원이요? 네, 원금 갚을 때까지요. 그것도 힘듭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순자 씨, 아드님 있으시잖아요? 아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연대 보증을 세우시든지 해야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가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매주 10만 원씩 꼬박꼬박 내셔야 합니다. 네. 못 내시면 그때는 정말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아시죠? 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 10만 원. 한 달이면 4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이제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경숙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저 윤경숙입니다. 네. 혹시 사채업자들 만나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딸이 병원에서 말했어요. 사부인을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사부인,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사부인, 제 딸에 대해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경숙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요? 그리고 경숙 씨가 말한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부인, 제 딸이 지혜가 사실은 은행원이 아니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은행에 입사한 건 맞아요. 하지만 1년 만에 잘렸어요. 1년 만에요? 네. 고객 돈을 몰래 빼돌렸다가 걸렸거든요.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데요? 결혼하기 2년 전이에요. 그럼 결혼할 때는 네, 이미 백수였어요. 사부인한테 거짓말한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지혜가 저희한테도 숨겼거든요. 경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지혜 회사에 전화했다가 퇴사한 걸 알게 됐죠.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뒤였고 지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믿으신 거예요? 네. 딸이니까요. 바보같이 믿었죠. 경숙 씨의 목소리에서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지혜가 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털어놨대요. 뭐요? 사부인한테서 받은 1억 원을 투자한 게 아니래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박으로 날렸대요. 온라인 카지노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억 원을 전부 도박으로? 네. 한 달도 안 걸렸대요. 한 달? 돈 받자마자 미친 듯이 베팅했대요. 처음에는 좀 땄는데 그걸 다시 걸어서 다 잃었다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투자처도 없었고 다 거짓말이었군요. 네. 사부인한테 수익 났다고 말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대요. 1,000만 원 수익 났다던 것도요? 네. 그냥 사부인을 안심시키려고 지어낸 말이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더요? 더 뭐가 있어요? 지의 핸드폰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요? 경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인, 지혜가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안 갚고 있었어요. 네. 그럼 저한테 온 사람들은요? 가짜예요. 가짜라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혜 친구들이래요. 연극학과 나온 친구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그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사부인을 협박하게 한 거예요. 왜요? 사부인이 아드님한테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지혜가 계획한 거래요. 사부인이 사채 빚에 시달리면 아드님한테 더 이상 손 벌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진짜 사채는요? 있긴 있는데 금액이 훨씬 적어요. 500만 원 정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6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고요? 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보증인도 거짓말이에요? 네, 사부인 도장이 찍힌 보증서는 없어요. 전부 지혜가 꾸민 일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지혜가 말하길
사부인이 아드님한테 의지하는 게 싫었대요. 뭐, 아드님이 자기 치료비에 전세금까지 쓰는 게 미안했대요. 그래서 사부인이라도 더 이상 아드님한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뚤어진 방식이지만 그게 지혜 나름대로 책임지는 방법이었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꾸민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날 얼마나 무서워하게 만들었는데. 알아요. 저도 화가 났어요. 지혜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래요? 울기만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다른 방법을 몰랐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인,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또 뭐예요? 제가 지혜 병원에 면회 갔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네. 지혜가 암이래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암이요? 네. 췌장암 말기래요. 말기라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대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알았대요? 6개월 전이요. 민지 낳고 나서 계속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때 검사 받았는데 발견됐대요. 6개월 전, 그때가 며느리가 투자 이야기를 꺼낸 시점이었습니다. 지혜가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경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남겨주고 싶었대요. 도박으로요? 네.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혜는 절박했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렇게 끙끙 앓았어요?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었대요. 특히 아이들한테 말할 수 없었대요. 민수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어제 의사한테 듣고 알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사부인 지혜가 사부인 만나고 싶대요. 지금요? 네.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그리고 부탁할 게 있대요. 무슨 부탁이요? 직접 들어보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경숙 씨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가면 돼요?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병동 3층 302호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앙상한 몸.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며느리를 침대에 앉히고 저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 엄마한테 다 들었어. 암 이야기도요? 응.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다들 슬퍼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짊어진 거야? 네. 바보 같았죠. 며느리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인생을 망쳤어요. 됐어. 그런 말.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머님한테서 받은 돈으로 마지막 도박을 한 거예요. 알아. 대박 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돈을 벌어서 제 치료비도 내고 아이들 미래도 보장하고 어머님 빚도 갚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 네. 한 달 만에 전부 날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며느리가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일어나.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몸 안 좋은데 왜 이래? 어머님, 며느리를 다시 침대에 앉히고 저도 앉았습니다. 지혜야, 내 엄마가 사체 이야기도 해줬어.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을 속인 거.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오빠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제 치료비에 생활비에 애들 키우는 것까지 오빠가 혼자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사채업자 연극까지 시킨 건 어머님이 오빠한테 손 벌리시는 게 싫었어요. 오빠가 더 힘들어질까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뚤어진 방법이었지만 며느리 나름대로는 가족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됐어. 알아요. 며느리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도박 중독자고 거짓말쟁이고. 됐어, 그만해.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치료받아. 제대로. 어머님, 췌장암이라며. 항암 치료받아야 하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수천만 원이요. 그래도 해야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항암 치료해도 1년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그래도 차라리 그 돈으로 애들 교육비에 쓰는 게 나아요.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죽으면 민재랑 민지 좀 잘 봐주세요. 지혜야, 오빠 혼자서는 애들 키우기 힘들 거예요.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럴 거야. 그리고 오빠한테 재혼하라고 해주세요. 뭐? 저 때문에 오빠 인생이 멈춰서는 안 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야, 너도 포기하지 마.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기적은 없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받아들였어요. 곧 죽는다는 걸. 지혜야,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응, 말해봐. 애들한테 제가 나쁜 엄마였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는 것도, 할머니를 속였다는 것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혜야, 애들한테는 엄마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며느리가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알아. 다 알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저는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지금 어디야? 회사에요. 왜요? 오늘 일찍 퇴근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암, 가짜 사체, 그리고 며느리의 마지막 부탁. 아들은 충격에 빠져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암이라고요? 응. 말기요? 그래.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너희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래도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라줬어요. 지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더 관심 가져줬어야 했어요.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떡하죠, 엄마? 지혜는 어떡해요? 지금부터라도 잘해줘야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이혼 취소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지혜 치료비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는 집도 위험한데. 괜찮아. 엄마한테 1,000만 원 있어. 저는 며느리 친정 어머니한테 받은 돈을 생각했습니다. 그걸로 일단 시작하자. 부족한 건 엄마랑 내가 같이 채우고.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뭐가 고마워? 다 가족인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은행빚, 집 경매, 앞으로의 생활.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며느리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좁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하루하루 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민재가 며느리 곁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재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민지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나도 민지가 제일 좋아. 며느리가 민지에게 뽀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6개월 후 며느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손주들은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다시 와? 엄마는 하늘에서 민재랑 민지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 하늘 보면 돼. 엄마가 별이 되어서 반짝이고 계실 거야.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며느리 친정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부인,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지혜가 남긴 편지예요. 다음 날 경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앞으로 쓴 거예요. 집에 돌아와 편지를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는 건 제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님의 소중한 재산을 날렸고 거짓말로 속였고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했습니다. 친엄마처럼 생각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요. 어머님, 제 아이들 부탁드립니다. 민재와 민지가 엄마 없이도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빠, 민수 오빠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가 제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짧았지만 어머님의 며느리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님을 지켜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며느리 윤지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좁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지만 임대주택 신청이 통과되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입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 일을 하며 보탭니다. 손주들은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엄마 생각에 울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밝게 웃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민재가 달려와 말합니다. 우리 민재 최고야. 엄마가 하늘에서 봤을까? 당연하지. 엄마가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민재가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며느리가 정말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아픔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슬프지만 소중한 우리만의 이야기로 저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함께 밥을 먹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바로 제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며느리가 바랐던 것이니까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옵니다. 어서 와. 밥 차려놨어. 고맙습니다, 엄마.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좁은 식탁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할머니, 나 밥 많이 줘. 민지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래, 우리 민지 많이 먹어야지. 저는 웃으며 밥을 퍼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힘들어도 아파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니까요.